670년 3월 신라 사찬 설 오유 고구려 태대형 출신 고현무가 정예병 10,000명씩 총 2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에 있는 오골성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대기하고 있던 말갈군과 싸워 크게 승리했죠. 신라로서는 이 땅에서 몰아내야 할 당나라에 처음으로 공격을 가해 나당전쟁의 신호탄을 쏘아올림과 동시에 전쟁의 초기 주도권을 장악한 것이고, 고구려는 원수같은 당나라에 대해 부흥운동의 깃발을 올린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건모잠은 수림성 출신이고 고구려가 멸망하자마자 국모성에서부터 백성들을 이끌고 평양의 안동도읍으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당 관리와 승려, 법안을 살해하고 다시 신라로 향하죠. 안동도읍으로 공격했습니다. 일제강점기로 치면 의병이 조선총독부를 직접 공격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신라로 향하던 건모잠은 사야도에서 고구려의 귀족 안승을 만나 한성의 터를 잡고 그를 임금으로 모신 뒤 나라를 선포합니다. 안승은 보장왕의 서자였을 수도, 연정토의 아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연정토의 아들이었다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아니더라도 연정토와 가까운 친신라계 세력이 아니었을까 추측되는 인물입니다. 고구려 멸망 후 나당전선의 균열이 본격화되는 분위기 속에서 고구려 부흥 세력들은 신라를 그리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군을 만들기 위해 그 반대로 움직였죠. 건모잠은 신라를 떠받들며 신라의 울타리를 자청했습니다. 여기엔 이미 친신라계이고 한때 신라로 투항하려 했던 안승의 영향력이 매우 컸을 겁니다. 하지만 백제 부흥군이 그랬듯 한성 고구려국 역시 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바로 내분이었습니다. 계속 백제 부흥군과 비교를 하는데요. 백제 부흥군 당시 왕은 의자왕의 아들 부여풍이었습니다. 하지만 부흥군을 조직하고 이끌었던 실질적인 리더는 복신이었죠. 형식적인 리더와 실권자가 일치되지 않은 상황은 그 자체로 불안하기에 내분이 일어나기 매우 쉽습니다. 백제 부흥군도 그 때문에 무너졌고, 실권자 복신이 없어진 상황에서 외 지원을 받았지만 백강전투에서 처절히 무너지고 만 겁니다. 한성 고구려국 역시 똑같았습니다. 형식적인 리더는 안승, 실권자는 건모잠인데 이 사이에서 내분이 벌어졌죠. 건모잠이 나라를 세울 정도로 강성해지자 당나라는 오간과 이근행에게 대군을 맡겨 본격적인 진압에 나섭니다. 그 규모가 워낙 커서 한성 고구려국이 대응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자 신라가 먼저 이들에게 한성을 버리고 금마저로 이주해 부흥운동을 이어나갈 것을 제안합니다. 이에 안승은 신라의 의견을 따라 신라로 가려고 했고, 건모잠은 처음 목표대로 저항을 계속하고자 했죠. 건모잠에게 있어 신라의 제안은 고구려의 정체성을 버리고 부흥운동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던 겁니다. 결국 둘 사이에 내분이 발생해 안승이 건모잠을 살해하고 신라로 갑니다. 일단 안승의 이야기는 뒤로 하고요. 비록 건모잠은 군사를 일으키고 석 달 만에 죽었지만 한성 고구려국은 그 후로도 약 3년간 당군과 싸우며 항쟁을 이어나갑니다. 학자들은 건모잠의 자녀 세력 또는 이전에 서로유와 함께 요동을 격파했던 고현무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고현무가 요동서 싸우다 당군에 밀려 남쪽으로 내려갔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일부 학자들은 한성 고구려국 초기에 안승, 건모잠 내분이 있었던 게 아니라 3년가량을 싸우다 벌어진 것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안승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데, 처음 이야기한 것처럼 초기에 건모잠을 죽이고 신라에 투항했다면 고구려 부흥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인물이겠지만, 만일 3년간을 싸우다 신라로 갔다면 마지막 전투까지 최선을 다한 인물이라 하겠습니다. 아무튼 한성 고구려국도 백제 부흥군에 못지않게 3년이란 적지 않은 시간 동안 당군에 맞서 저항의 불꽃을 태웠던 겁니다. 신라는 안승을 받아들인 뒤 그를 보덕국왕으로 임명합니다. 보덕국은 형식상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였지만 제대로 된 나라가 아닌 실상은 신라의 괴뢰국이었죠. 일단 이름부터가 이 사실을 증명하는데요. 신라의 은덕에 보답한다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보덕국이 안승에게는 그저 신라에 안착하는 의미밖에 없지만 신라 입장으로는 많은 이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째로 보덕국이란 조직을 통해 고구려 유민의 제한된 자치권을 인정하면서 신라로 서서히 흡수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둘째로 이를 통해 고구려 유민들의 민심을 통합해 나당전쟁에 함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로 그간 신라와 외의 관계가 매우 나빴는데 보덕국을 통해 외의 사신을 파견하고 외 역시 보덕국을 고구려의 후신으로 인정하고 견고려사를 보내오는 등 꾸준한 교류를 통해 서서히 관계를 개선해 나갔던 겁니다. 참고로 이 보덕국 역시 과거 고구려와 비슷한 관제를 두고 적잖은 관리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외에서도 이들을 인정했을 겁니다. 이랬던 보덕국도 나당 전쟁이 끝나고 완전한 사만 통일을 이루자 그 효용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나당 전쟁이 끝나고 7년 뒤인 683년 신문왕은 보덕국왕이었던 안승을 경주로 불러들여 소판 벼슬을 주고 김씨성까지 하사합니다. 언뜻 보면 안승에겐 좋은 일일 수 있으나 보덕국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안승을 빼내감으로써 보덕국을 무력화시켰죠. 보덕국 주민들은 신라 정부의 배신 아닌 대신에 반발합니다. 결국 이듬해 안승의 조카인 김대문이 반란을 일으키지만 곧바로 진압돼 처형되고 그나마 형식적으로 존재하던 보덕국은 완전히 해체돼 금마군으로 편입됐으며 보덕국 소속의 관리와 군인들은 전부 신라의 관리와 군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김대문은 처형됐지만 다행히 그 유민들은 큰 불이익을 겪지 않았죠.